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지난 2016년 1월 19일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를 완전히 탈퇴할지는 추후 한국노총 위원장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대화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운행을 멈추는 열차는 경부선 서울-부산행 1209번 열차와 부산-서울행 1224번 열차, 장항선 용산-익산행 1557번과 익산-용산행 1554번 열차 모두 4편입니다.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며 열차 운행 지연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공석이 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는 민주당의 반발 속에 선관위는 감사 부분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선관위를 보름 만에 다시 항의 방문했습니다. 기관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거부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연일 거세지는 압박에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관위원들의 거취 문제는 일단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노태학 위원장의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참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건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10달 앞두고 감사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거대 양당의 신경전 속에 국정조사 세부 협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관련 보안 점검 문제 등 선관위 관련 사안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여당과 특혜 채용에만 초점을 맞추자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관위원들은 내일 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사무차장 후임 인선을 논의합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압박도 여전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를 결정했던 지난 회의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준비 작업을 마쳐가는 가운데 국내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종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정수기를 끌고 일본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물통에는 방사선을 의미하는 기호와 함께 후쿠시마 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의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는 알프스를 믿을 수 없다며
육상 탱크 장기 저장 등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많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 투기는 곧 느리고 조용한 핵 테러와 다르지 않다. 일본 대사관 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집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수요 집회에 참가한 조계종 스님들도 국민 4분의 3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방류가 아니라 해양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회원들도 핵물질 정화 장치로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가 아이들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 김도 못 먹이나 소금도 안심할 수 없다. 방사능 수산물을 먹으라는 거냐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마친 단체들은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원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우리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안보 사항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못 박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개발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은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화력을 실시하며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에서 4만 톤급 이상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에 국산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4만 톤급으로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모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던 경항공모함과는 달리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이착륙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사출기를 적용한 항모 플랫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를 이번에 시뮬레이터에서 제안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함재기 운영 대수에 따라 크기는 더 커질 수 있고 KF-21과 같은 국산 전투기도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이 자신의 최원일 전 천안함장 관련 발언에 대해 생존 장병을 만나 거듭 사과했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은 항의 방문한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와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상처를 주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준영 씨는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나 권 수석 대변인에게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수석 대변인은 지난 5일 최 전 함장이 천안함 자폭을 언급한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에 반발하자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권 수석 대변인의 징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어제 논평에서 권 수석 대변인이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막말을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당직 사퇴와 국회 윤리위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으로 박 구청장 등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임명 요청 방안 등이 담긴 법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59명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그 죽음의 진실을 알려줘야 하고 그들이 절대 폄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산자들의 업무이자 몫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신속히 진심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제1선에 앞서야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태도로 뭉개지 마시고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서해 기상이 악화하면서 인천 연안 14개 항로 가운데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 제주항로는 선박 정비로 휴항에 들어갔고 진리 율도항로는 기상 상태를 지켜본 뒤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새벽 6시 반 기준으로 인천 먼바다에 파도가 3m 높이로 일고 초속 9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현지 시각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의 구금은 유지됩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올해 철근이나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거나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하단 지지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철골빈 가격이 재작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자재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공사는 지난해 말 조합에 공사비 4,700억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노조 이슈 및 파업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 건설사들의 원가 상승 요인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애초 계약 사항과 다르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제 금융 비용에 관한 거는 그 계약서의 명시가 반영을 안 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대신 그 공사비 그 순수 공사비에 그 인상되는 부분은 정해진 규정인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은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또 다른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가 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두고 추가 공사비 1,500억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조합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양주와 성남 등 공사 현장 곳곳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시공사가 교체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2년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매년 공사비 분쟁도 늘면서 올해 5월까지 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만 11건에 달합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이 늘수록 분양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로 결혼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웨딩 컨설팅으로 불리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360여 건을 살펴보면 계약 해제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계약 불이행으로 접수된 46건 가운데는 사진 촬영이나 앨범의 품질로 인한 피해가 3분의 1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속받은 그림이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2명 이상 감정액의 평균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감정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자칫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와 골동품 목록입니다. 같은 도자기 한 점을 두고 감정기관 한 곳은 120억 원, 다른 곳은 525억 원이라며 400억 원 차이 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세청에는 두 감정 가격의 평균인 322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작품을 놓고서 감정 가격이 165억 원과 900억 원으로 무려 5배 넘게 벌어지는데 신고된 금액은 532억 원 평균값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15,000여 점 가운데 전문가들의 감정값이 2배 넘게 차이나는 물품은 3,000여 점,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서화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명 이상 전문가 감정액의 평균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물품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인데다 심지어 같은 기관 전문가 2명에게 감정을 받아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감정 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감정액을 낮게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화나 골동품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사실 공인한 전문가가 없는 현실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원하는 기관의 감정을 의뢰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감정평가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가 딱 한 번 열렸을 정도로 운영이 저조합니다.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 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가를 산정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심의회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문가 감정액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심의회를 열 수 있게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의회 개최가 여전히 의무가 아니고 어떤 기관의 감정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화물차에 치인 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또 화물 차량이 경운기를 들이받으면서 경운기 운전자가 강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 안 앞범퍼가 떨어져 나간 화물차가 견인차에 이끌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벽에는 추모 메시지가 붙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사흘 전 아침 20대 대학생이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에 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추모 공간이 생긴 겁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이틀 만인 어제 저녁 결국 숨졌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8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캠퍼스 언덕 위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의 후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물차는 왼편으로 쓰러지고 경운기 화물칸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에서 50대 여성 B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를 몰던 50대 남성은 낙동강에 빠져 사고 2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저녁 8시 10분쯤에는 경기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고덕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3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려 급하게 멈춰서면서 2차로 이중 추돌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맨 처음 앞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나머지 지금 2대 같은데 전방주식 태만입니다. 정확한 거는 조사관이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남 천안에서는 집진기 공장에 불이 나면서 일부 건물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집진기 공장에서 일어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순창군 남계리 한 도로에서 53살 A씨가 몰던 SUV가 카페 건물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동 헬기 수리온의 계기판 관련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방위산업체의 협력업체에서 퇴직하면서 계기판 관련 도면 등 영업비밀 12건을 외장 하드에 담아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반출한 기밀이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 업체 영업비밀이며 해외나 다른 업체에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안고 싶었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1심에서는 당시 팔을 당기면서 부딪히기는 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안으려고 한 것은 맞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계속 요청했고 A씨가 어깨를 잡아당겨 안고 싶은 마음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의견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수백 명이 교장 복직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에 나섰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교사를 폭행하고 또 학교 폭력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던 교장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우종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 230여 명의 집단 서명부입니다.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최근 복직된 교장이 돌아오면 안 된다며 전체 40%에 이르는 교사와 학생들이 집단 서명에 나선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12월. 수업 기자재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한 여교사의 손목을 잡고 교장이 복도까지 수십 미터 끌고 갔고 여교사는 폭행과 강제 추행으로 교육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자문기관에 심의를 열었고 자문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결국 폭행은 약식 기소, 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9개월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온 교장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장은 사실 왜곡으로 교육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집단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여교사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교장의 복직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까지 교장 복귀 반대 서명에 동참한 건 여교사 폭행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폭행과 별개로 지난해 4월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교장의 부실 대처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남학생들의 SNS에서 외모를 평가당하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학교에 신고했지만 교장은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분리되기까지 50여 일이나 걸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 한 명이 자퇴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일부가 강제 전학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접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저 사람한테 무엇이 배울 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내가 있는 학교에 가장 높은 책임자로 있는 건지 가장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때 있었던 일이 약간 계속 회상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 해제 사유가 사라져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특정 누군가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고 싶지 않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싶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드리고 싶고 교장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교사가 2차 가해라고 말하는 메시지 발송은 교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캐나다 대규모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동부로 확산하면서 전례 없는 대기질 악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뉴델리 수준으로 대기 상태가 혼탁해졌고 야외 활동이 금지되면서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 희뿌연 연기가 매서운 기세로 퍼져나갑니다. 소방 헬기가 공중에서 맞불을 놓으며 방화선을 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캐나다 산불은 전례 없는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의 10배 이상 면적이 불에 타면서 벌써 남한 전체 면적의 40%인 400만 헥타르가량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And across the country as of today, there are 414 wildfires burning, 239 of which are determined to be out of control.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까지 퍼졌습니다. 뉴욕의 공기질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 동부 도시 곳곳에서는 코로나 이후 사라졌던 마스크가 재등장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금지되면서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We just recommended that they all wear masks, and we bought extra masks because me being an asthmatic myself, I was a little bit concerned. 제가 있는 워싱턴 DC도 하루 종일 하늘이 혼탁합니다. 평소 50을 잘 넘지 않던 대기질 지수가 180을 넘겼고 자정까지 이 대기질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산불 연기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is yet another alarming example of the ways in which the climate crisis is disturbing our lives and our communities. Why he made tackling climate change one of his top priorities and has done historic investments. 당국은 미 동부 지역 대기가 정체된 상태여서 산불 연기가 당분간 머물 것으로 보고 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하와이주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고 현재 시각 7일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이날 오전 4시 44분쯤 화산 정상부의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안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산 관측소는 이 분화의 위험성을 평가해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항공 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관측소는 화산 활동이 아직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화가 진행함에 따라 위험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차가웠던 두 나라 관계가 일단 해빙 분위기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걸프협력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in this region to stay, and we remain deeply invested in partnering with all of you to build the brightest and strongest possible future for the Middle East. 블링컨 장관의 사우디 방문은 양국 간 해빙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회담했는데 블링컨 장관은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2018년 사우디 정보요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뒤 급속히 멀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살인자라고 부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을 때는 사우디가 증산을 요구하는 미국을 계속 무시하며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중국의 중재로 앙숙이었던 이란과 외교를 정상화하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유가 안정과 중동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his partnership is also another milestone in 8 decades of cooperation between Saudi Arabia and the American industry.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한 날은 미 프로골프 PGA 투어와 사우디 국부펀드 후원을 받는 리브 골프가 합병을 선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오랜 골프 전쟁이 끝나며 외신들은 사실상 사우디가 외교와 골프 양쪽 모두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 수확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 범람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지뢰 유실 등으로 후유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은 댐 붕괴 이튿날에도 주민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доме. И всегда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что у меня самый лучший район, самый живописный, самый красивый. 이렇게 5천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최대 4만여 명이 홍수지대에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입니다. 주변 석유 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에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Kakhovka hydroelectric power station, at least 150 tons of machine oil have leaked into the river, with a risk of an additional 300 tons seeping out.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 강변에 매설한 지뢰가 수만 개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호우카 댐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На зараз в Запорізькій у нас АЕС стабільна, у нас деякі реактори знаходяться в ремонті, деякі знаходяться в холодному простої і деякі один реактор в гарячій зупинці. 카호우카 댐 붕괴 여파는 세계 식량난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헤르손주 관계시설의 94%, 자포리자주 74%가 물 부족을 겪으면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댐이 파괴된 것과 관련해 긴급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나토가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7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댐 파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얘기했다면서 8일 쿨레바 외무장관과 나토 회원국 대사들 간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 화상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댐 파괴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해 전황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나토 각국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한국노총이 결국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노사정 대화의 창구가 좀 단절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 위원회가 어떤 데인지 조금 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예전에 이제 IMF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라고 뭐 더 익숙한 용어이실 수 있을 텐데 IMF 때 이제 근로자들을 해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노동자들, 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 측과 사측과 정부가 만나가지고 노동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자라는 위원회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있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제 1999년에 이게 너무 기업하고 정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탈퇴를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네. 한국노총은 이제 탈퇴하고 복귀를 이제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16년에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 없이 했다라는 것으로 탈퇴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결국은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 노동 측, 그다음에 사측, 그러니까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현재 이 기관에 결국 노동자 측 대표가 한국노총밖에 없는데 한국노총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노동자 측 대표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최저임금에 관한 영향이라든지 나중에 선거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사실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제 기업하고 정부 측에 대한 입장만 뭐 여당이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 같은 것도 사측 입장이 너무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경제 정책 전반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슈다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최저임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3차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최저임금 1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또 반대쪽에서는 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건 최저임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이고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수익성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이미 임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제도가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자영업자들, 특히나 이제 외식업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분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작고 이렇기 때문에 임금을 줄 때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게 최저임금이란 게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9,620원에서 12,200원까지 좀 올려야 된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 어떤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뭐 다른 연구소들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 최저임금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굉장히 5인 미만 사업자, 이게 작은 사업자들에서 큰 피해가 입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기조가 사실 한동안 계속됐죠. 고금리 기조 한동안 계속되고 이제 9월쯤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이연 그리고 이자 감면, 이자 이연 같은 혜택이 아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기업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주고 이연해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하고 자영업자들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혜택 역시 끊기게 되고 고금리의 여파란 것이 결국은 1년 혹은 2년 있다 나타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지속되면은 자영업자 계층으로 특히 한 19만 명 이상의
경제적 흔히 말하는 고용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영업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접고 그다음에 고용하던 분도 줄이고 이런 데에 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근본은 결국 최저임금이란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규정을 해주는 거고 그 대상이 결국은 중소기업이라는 자영업자, 지금 최근 수익성이 안 좋은 어떠한 기업들 혹은 이런 개인 사업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체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해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정말 입장차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OECD나 연구자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이제 보통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위소득은 전체 우리나라 100명이 있다라 그러면 50명째 소득이 얼마냐라는 게 중위소득인데 이게 너무 좁혀지게 되면은 근로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위소득하고 최저임금의 어떤 격차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굳이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받는데 최저임금만 받고 최저임금만 받는 시장들은 또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쪽도 쉽게 인앤아웃 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일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보는 수준은 뭐 중위소득의 한 55%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2010년대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2010년대에는 지금의 반밖에 안 됐죠. 4,680원, 뭐 2010년까지 가면 4,300원대까지 내려가는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이에 따라서 많이 올리자라는 논리가 맞았는데 지금은 거의 중위소득이 한 62%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층, 중산층이라는 이런 소득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체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중위소득은 가만히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왜곡이 심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이런 인센티브의 문제라든지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또 많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최저임금이 꽤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중위소득을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지금 62% 수준은 경제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뭐 최저임금이 갈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물가 상승분 정도를 반영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뭐 2017년, 18년에 한 15%가량 올랐을 이런 것은 이제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게끔 경제정책을 잘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절하게 오르게끔 구조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자는 논의가 굉장히 합당한 논의였는데 이제는 중위소득하고 최저임금만 같이 가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우선 개별 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좀 되는 건가요? 사실 개별 소비세란 것은 약간은 뭐 좀 말은 이상하긴 하지만 예전에 뭐 자동차 사치품의 영역에 가까웠을 때 세금을 더 내라는,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서 세금을 더 내라는 어떤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국산차와 외제차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과세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내려 그러면 세금에 해당한 금액이 나와야 되죠. 금액이 나오는데 국산차의 경우에는 판매 이윤, 유통비용, 제조 관련 비용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좀 비쌌고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 가격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 과세 표준을 정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산차 입장에서는 너무 수입차의 판매를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국산차 판매에 혜택을 줘야지 수입차 판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한 것은 이렇게 판매 유인이라든지 유통 비용을 감안해 봤을 때 한 18%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이게 제조 관련 비용하고 수입 신고 간격하고 대등하게 하려 그러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18% 정도 가격 그 과세 표준을 낮춰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율 자체가 변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지만 국산차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금을 내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18% 깎아주면서 흔히 말하는 세부담을 좀 줄인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천만 원짜리 정도의 국산차를 사는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대면은 30만 원 정도의 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 꽤 큰 부분인데 국산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료 관련 이슈도 있는데 우리가 뭐 도로에서 수입차 보이면 잘 피해가라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하는데 고가의 수입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를 본 저가 차량이 오히려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경우가 그동안 적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된다고요? 일단 보험료 할증 체계라는 것이 한번 뭐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차에 피해를 입힌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할증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이게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산차라든지 소형차 같은 경우에 비해서 같은 범퍼를 교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워낙 이제 수입해오는 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퍼 같은 걸 수입해야 되고 이 단가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차 가격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작은 차들, 소형차들이 외제차 범퍼만 부딪힌다 할지라도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과실 비율은 굉장히 작지만 범퍼 수리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은 내 과실 비용이 20%만 할지라도 실제 내 보험금에 내야 되는 부분 200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 대비 너무 이렇게 흔히 말하는 피해 보상 금액이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의한 할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흔히 말하는 자기가 과실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작고 10% 20%밖에 안 되는데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것 또한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할증이 올라가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인 입장이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수입차와 혹은 우리나라 고가 차량의 어떤 비용하고 수리 비용하고 그 자차의 수리 비용을 좀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 비율 같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실 비율이 작고 수입차와 자차의 어떠한 손해 비용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할증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차도 이제 양극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차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비싼 차를 부딪혔을 때 어떤 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났는데 일방적으로 소형차나 이런 것들 과실 비율이 없는데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런 케이스를 막고자 이런 정책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이 올해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인기 지역에 좀 포함돼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뉴홈 사전 청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전 청약이란 건 사실 말 그대로 미리 청약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공공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청약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빨리 제공하는 이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관심 갖는 거는 이제 동작구에 일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한강 이남 지역, 하남 같은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좀 알짜배기 공공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사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사전 청약을 받으면은 돈을 내고 살다가 한 5년 후에 또 팔 수 있고 이 일부의 흔히 말하는 시세 차익이라고 이야기하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 청약 받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사전 청약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전 청약 제도란 것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없는 것인데 왜냐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청약률이 낮으면은 굳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2021년까지 이때까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사전 청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생겼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조금 좋은 집을 제공해주고 입지가 좋은 집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리가 생기면서 몇 군데 좋은 입지가 나왔다. 그래서 뭐 청약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뭐 관심 있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공공주택 청약에 조금 기회가 생겼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은 뭐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아무래도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 하락이 시작이 아직 안 됐는데 나스닥 지수가 흔히 말하는 AI 기술에 대한 어떤 급작스러운 이해도의 증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조금 뭐 관심 있게 보는 뉴스는 결국은 미국의 다음 FOMC가 있고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FOMC 때 금리를 올릴 확률이 조금은 높아졌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가 80%였는데 오늘 장중에 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건데 사실 금리를 올릴 확률이 조금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금리를 이번에 올렸고요. 기준금리 올렸고 그러니까 약간 미국도 미국 물가지수를 보고 금리를 거의 안 올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술주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관건은 결국 다음 주에 결국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FOMC의 어떤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자산시장이 모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전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대부분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한참 뒤에 철도 등 인프라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 검단 신도시와 청라 국제도시의 고민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경우 인구 10,000명에서 시작해 지금은 20만 명, 조만간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하철 등 철도 인프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시작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2년 뒤에는 지하철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은 우기철을 앞두고 관내 주요 도시철도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안전관리와 함께 적기 완공을 당부했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안에 차질 없이 개통이 되어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검단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10년부터 대규모 입주가 시작된 청라 국제도시는 당초 계획 인구가 9만 명이었지만 15만 명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4년을 기다려야 완공됩니다. 사업 추진 14년 만인 지난해에 착공돼 6월 현재 공정률은 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부분 신도시들은 입주민이 대거 입주하고 난 뒤에야 대중교통이 확충됩니다. 초기 입주민들은 수년에서 10여 년간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의 수명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늘어난 2025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연료가 많이 남았고 탑재체들도 상태가 좋아 임무 현장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4달 반 만의 비행 끝에 달 상공 100km에 정착했고 지금은 하루 12번씩 달을 돌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고해상도 카메라와 섀도우 캠으로 달 착륙 후보지를 촬영해 보내오는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의 당초 임무 수명은 1년으로 올해 말이면 수명이 다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까지 수명 연장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연료도 충분하고 그 하드웨어 상태가 지금 다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년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다누리는 태양을 향했다가 라그랑주 점을 돌아 달로 향하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 궤적을 따라 비행했습니다. 지구를 떠날 때 싣고 간 연료는 하이드라진 259kg. 9차례 방향을 틀면서 연료를 쓸 예정이었지만 4차례 궤적 수정만에 목표 궤적을 달성해 연료를 20kg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할 때도 3차례 연료를 썼는데 예상보다 10kg 적게 들었습니다. 결국 임무 궤도에 진입했을 때 남은 연료는 예상치인 57kg보다 29kg 더 많은 86kg이었습니다. 다누리가 1년에 연료를 26에서 30kg 정도 쓰는 걸 감안하면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매일 쓰는 연료가 있고 다양한 그 영향 때문에 궤도가 자꾸 틀어져요. 2달에 한 번 정도씩 연료를 싸서 궤도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 수명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년쯤 연료가 바닥나면 다누리는 서서히 고도를 낮춰 달 표면에 충돌할 수도 있고 연료 없이도 머무를 수 있는 동결 궤도를 보내져 추가로 수명 연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바이오,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한 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1,760만 달러 규모의 계약 2건과 투자 의향, 업무 협약 등 모두 9건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적 신문사인 LA타임스가 뉴스룸 전체 직원의 13%에 달하는 74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 케빈 머리다 편집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경제 환경과 업계가 직면한 특별한 도전으로 인해 긴급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LA타임스 노조는 터무니없고 분별 없는 결정이라며 경영진은 정리해고 외 비용 절감을 위한 다른 방안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빛은 흐려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강릉은 31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50mm, 영동과 경북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에도 내일 새벽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5도, 전주 18.9도, 청주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